파주 교합을의 끝자락, 눅눅한 안개가 벼부 깊숙이 박히는 가들의 끝이었다. 한희주는 녹슨 철문을 밀며 그 집 계룡리 13번지로 들어섰다. 문짝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어질 때마다 쇠락한 시간의 파편들이 발등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짐승의 사체에 가까웠다. 잿빛 시멘트 벽면은 습기를 머금어 거뭇한 반점들이 피올랐고 깨진 창문은 초점 없는 눈동자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주는 주머니 속의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이준의 생을 짓누르는 채무의 상징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곰팡이 섞인 꼬인 공기였다. 이준은 기침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집 안은 이미 시내 밑바닥처럼 아둑했다. 그는 전등 스위치를 올렸으나 반응이 없었다. 끊긴 전선은 벽 뒤에서 쥐들의 통로가 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먼지 덮인 거실을 훑었다. 낡은 소파, 찢어진 벽지, 그리고 그 벽지 너머로 비쳐보이는 기묘한 문양들. 그것은 낙서라기엔 너무 정교했고 장식이라기엔 지나치게 불길했다. 이주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고요는 때로 손보다 더 자극적이다. 그는 이곳에서 정확히 48시간을 퍼쳐야 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도박 빚과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윤장에 명시된 대로 이 집에서 이틀 밤을 오롯이 보내야 한다고. 그것은 노인의 마지막 망령된 고집이었을까? 아니면 이준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을까? 이준은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았다. 벽면의 검은 얼룩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조금씩 번져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첫 번째 밤이 찾아왔다. 안개는 창문을 두드리는 손길처럼 집을 포위했다. 손전등 빛이 약해질 때마다 이준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형체가 없었으나 분명한 부피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그것 되새긴다며 술에 절어 살던 노인. 아버지는 늘 집안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고 알 수 없는 부적들을 벽지 뒤에 숨겼다. 이주는 그것을 광기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막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느꼈던 공포의 질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벽 너머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걱 마치 손톱으로 나무 판자를 긁어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이주는 손전등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추었다. 소리는 멈췄다. 그러나 빛을 거두자마자 다시 시작되었다. 더 빠르고 더 집요하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지로 다가갔다. 습기에 들뜬 벽지를 손끝으로 살짝 벌리자 그 안에서 붉은 먹으로 쓰인 기괴한 문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이름들이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 혹은 이 집을 거쳐 간 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들 끝에 한희준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붉은 광택을 내매 이주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논리를 마비시킨다. 그는 이것이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만들어낸 뇌의 장난이라고. 그러나 폐부를 파고드는 썩은 냄새는 너무나 실제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죄악이 부패하면 내뿜는 악취였다. 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으나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13번지, 이곳은 시간의 흐름조차 뒤틀린 고도였다. 새벽 3시, 거실 천장에서 검은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툭툭. 이준의 이마에 떨어진 차가운 감촉에 그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언제 잠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천장에는
거대한 낙인 같은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다. 여고각형의 별, 그 중심에 박힌 짐승의 눈 형상.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두려워하며 악마 인장이라 부르던 것이었다. 액체는 피처럼 붉었고 이내 바닥을 적시며 유준의 발치까지 차올랐다. 그는 도망치려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밖에서 뭉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이지 않는 힘이 집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주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무력한 저항이었다. 그때 복도 끝 방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익숙한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목소리였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주는 홀린 듯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어린 이준이 구석에 뭉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채찍을 든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가죽을 뒤집어 쓴 뭔가였다. 그것의 눈은 공허했고 입술은 뒤틀린 채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환영인가? 아니면 과거의 잔영인가? 이주는 칼을 든 손을 떨었다.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부가 벗겨진 채 붉은 근육을 드러낸 괴물이었다. 너도 똑같아. 괴물이 속삭였다. 이준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거실로 돌아봤을 때 벽면의 이름들은 이제 살아 움직이며 벽을 타고 기어다니고 있었다. 글자들은 이준의 몸 위로 뭉겨붙기 시작했다. 손등에, 팔뚝에, 가슴팍에 붉은 글자들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에 그는 바닥을 뒹굴었다. 그것은 낙인이었다. 이 가문의 핏줄에 흐르는 근원적인 저주 혹은 이 집이 요구하는 재물의 증표였다. 두 번째 날에 해가 떴지만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집 안은 여전히 영원한 황혼 속에 잠겨 있었다. 이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동자 속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의벌하게 빠졌는지 더 그토록 자신을 학대했는지. 그것은 이 집의 존재를 잊기 위한 발악이었고 아들에게 이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한 뒤틀린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었다. 13번지는 기억을 먹고 자라는 집이었고 이준의 기록 속에 잠재된 공포는 이 집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오후가 되자 집의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복도는 끝없이 길어졌고 계단은 오를수록 지하실로 이어졌다. 이주는 자신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숨겨둔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종이 위에는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누구인의 이름을 썼다. 이제 내 차례다. 하지만 내 아들만은 유준이만은 이 집의 13번째 재물이 되게 할 수 없다. 13번째 재물. 이주는 소름이 돋았다. 이 집의 주소인 13번지는 단순히 번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성되어야 할 숫자의 끝이었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 순서를 늦추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준이 발을 들인 순간 멈췄던 시계 태엽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의 모든 사물이 이준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가구들은 비틀거리면 다가왔고 벽지는 살갗처럼 흐물거리며 그를 감싸려 했다. 공기 중에는 수천 명의 망자가 내뱉는 듯한 탄식이 가득했다. 이준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라이터를 켰다. 불꽃은 미약했지만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봐. 이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공포의 실체는 도망칠수록 거대해지지만 마주하는 순간 그 무게를 드러내는 법이다.
그는 자신의 팔을 파고드는 붉은 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연결이었다. 이 집과 아버지와 그리고 이 땅에 묻힌 이름 모를 슬픔들과 연결. 자정이 가까워지자 집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들이 흩날리는 것이었다. 이준의 눈앞에 집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연, 굶주림에 지쳐 스스로 목을 낸 사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실에서 홀로 술병을 준 채숨을 거둔 아버지의 모습까지. 그들의 고통이 이준의 신경계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지만 이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48시간이 끝나는 새벽 4시, 폭풍 같던 손과 환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집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손전등의 건전지는 다 소모되어 빛을 잃었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이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팔에 새겨졌던 붉은 글자들은 흉토처럼 흐릿한 자국만을 남기고 사라져 있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문이 가볍게 열렸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안개는 걷히고 있었고 저 멀리 교합에 가로든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뒤를 돌아 13번지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저 썩어가는 나무와 돌덩이일 뿐이었다. 이주는 주머니 속의 열쇠를 꺼내 집 밖 갤가로 던졌다.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빚에서 자유로워졌다. 유언장의 조건은 충족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어분 유산은 이 48시간의 지옥 속에서 모두 타버렸다. 길을 내려오며 이주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 보았다. 흉터처럼 남은 자국 하나가 유독 선명했다. 그것은 13이라는 숫자였다. 비록 집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48시간의 기억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공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13번지 방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파주야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태양이 떠오를 때 이준의 그림자는 여느 사람보다 조금 더 짙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 향해 걸어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낡은 집의 창문 하나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느리게 흔들리다 닫혔다. 48시간의 공포는 끝났지만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스스로 지구의 가장 밑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고요한 평온이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폐소된 공간의 틈새마다 고여 있던 점액질 같은 것이어서 이준이 숨을 들이킬 때마다 허파악 아래 깊숙한 곳까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손전등에 인색한 빗줄기가 먼지 섞인 공기를 가를 때마다 낡은 가구들은 제 그림자를 기괴하게 비틀며 벽면으로 숨어들었다. 적막은 칼날 같았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채 준의 뒷덜미를 노리고 있는 것만 같은 압박감. 그때였다. 정적의 표면을 긁어내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서걱. 그것은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건조한 나무 판자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소리였다. 이주는 숨을 멈췄다. 소리는 거실과 안방 사이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난 벽면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쥐의 소행이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쥐의 발톱이 낼 수 있는 박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일정한 리듬을 가진 문장, 혹은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 내려가는 비명에 가까웠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소리의 진원지로 향했다. 빛이 닿는 순간 소리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침묵은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빛의 경로를 따라 자신을 역추적하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벽 앞으로 다가갔다. 습기에 부풀어 올라 문드러진 벽지는 마치 썩어가는 짐승의 가죽처럼 너덜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들뜬 벽지 한 귀퉁이를 잡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것은 종이라기보다 사후 경직이 시작된 피부에 가까웠다. 결심한 그 힘을 주어 벽지를 뜯어내자 그 이면에서 억눌려 있던 악취가 터져 나왔다. 오래된 전기 마르지 않은 먹의 냄새, 그리고 그곳에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지 아래 숨겨진 회력 위에는 붉은 먹으로 쓴 이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붓으로 휘갈겨 쓴 것이 아니라 마치 손가락 끝에 피를 묻혀 벽을 타내며 기록한 듯한 처절한 필체였다. 김성철, 최옥순, 강민호임이 세상의 기억 속에서 끓이태진 이름들, 혹은 이 13번지라는 늪에 발을 들였다가 영영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목록이었다. 이주는 현기증을 느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름들 사이사이에는 알 수 없는 부적과 여고각형의 문양들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도 같은 명단의 가장 끝,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듯 기괴한 광택을 내뿜는 세 글자가 시선을 못 박았다. 한이여준 자신의 이름이었다. 적나라다 못해 서늘한 그 글자들은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 방금 써 내려간 것처럼 생생했다. 이주는 뒷걸음질 쳤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오한이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전해졌다. 이것은 환각일 수 없었다. 눈앞에 실제하는 저 붉은 낙인은 이 집이 그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자 동시에 선고문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백한 그의 얼굴을 비췄다. 안테나는 단 한 칸도 뜨지 않았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긴 이 집은 이제 물리적인 주소지를 넘어선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고도였다. 창밖의 교합은 짙은 안개에 잠겨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오직 이 집과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이 그를 옥죄었다. 새벽 2시 15분 거실 천장에서 차가운 액체가 툭 하고 이준의 뺨으로 떨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닦아냈다. 손가락에 묻어난 것은 검붉은 액체였다. 비릿한 금속성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위를 올려다보자 천장지는 서서히 붉은 점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다. 집 자체가 거대한 상처임은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있는 듯 했다. 액체는 이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고인 붉은 웅덩이는 기한 지능을 가진 것처럼 이준의 발치를 향해 스멀스멀 기어왔다. 그는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핏물은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던 그 눈이었다. 짐승의 안구처럼 일그러진 요과각형의 문양이 천장 전체를 덮으며 이준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꿈이야. 뇌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 뿐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논리로 무장하려 했었지만 발밑까지 차오른 핏물의 문도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차가웠다. 그때 복도 끝에 닫혀 있던 문이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 집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이준 자신이었다. 아이는 낡은 곰 인형을 가슴에 품은 채 고개를 숙이고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이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지마.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코입이 없었다. 매끄러운 피부 위로 오직 길 3이라는 숫자가 붉은 낙인처럼 깊게 파 있을 뿐이었다. 아이가 입이 없는 안면으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집 안의 모든 가구가 비명을 지르듯 뒤틀리기 시작했다. 벽면의 이름들이 벽지를 뚫고 나와 지네처럼 바닥을 기어다녔고 천장의 짐승 눈은 번뜩이며 붉은 광채를 뿜어냈다. 이준은 식탁에서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핏물이 그의 몸을 적셨다. 글자들은 이제 그 옷을 타고 올라와 살갗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손목에 팔뚝에 가슴팍에 수만 마리의 개미가 살을 뜯어먹는 듯한 자결감이 전신을 덮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고리는 달궈진 쇳덩이처럼 뜨거웠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 밖의 안개는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버지, 대체 무엇을 남기신 겁니까? 이준은 절규하며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도박에 미쳐 가산을 탕탕 지내고 가족을 버리고 끝내 이 흉가에서 고독사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집이 요구하는 13번째 재물의 자리를 유예시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비겁한 도피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재의의 기간은 끝났다. 정신을 잃어가는 이준의 귓가에 수천 명의 망자가 내뱉는 듯한 서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 차례다. 13번째.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집의 벽면이, 바닥이, 그리고 공기 자체가 한 목소리로 내뱉는 선고였다. 이준의 의식이 안전 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그는 보았다. 지하실 문턱에 서서 자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의식의 심해로 가라앉던 이준을 건져 올린 것은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아니라 코끝을 찌르는 지독하리만큼 선명한 치멱수의 행취였다.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피로 물든 거실이 아니었다. 사방은 온통 서늘한 습기를 머금은 안개로 가득했고 발밑에는 썩은 낙엽들이 겹겹이 쌓여 발을 뗄 때마다 축축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이 지하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간의 틈새를 지나 전혀 다른 차원의 허공으로 내던져진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손목이 화끈거렸다. 소매를 걷어올리자 피부 위로 돋아난 13이라는 숫자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진피층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 집의 역사가 이준이라는 개념의 서사를 지우고 그 자리 새겨놓는 새로운 마침표였다. 고통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뼈마디를 훑었지만 이준의 머릿속은 기할 정도로 맑아졌다. 공포 임계점을 넘어선 이들에게 찾아온다는 치명적인 냉정함이었다. 안개 너머에서 규칙적인 금속음이 들려왔다. 챙청 하고 뭔가 정으로 바위를 쪼는 듯한 소리. 이준은 홀린 듯 그 소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드러난 풍경은 기괴한 공방이었다. 천장도 벽도 없는 그곳에는 수천 개의 골이 서공에 매달려 서로를 비추고 있었고 그 골에 닫아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상훈이었다. 그는 거대한 바위 앞에 앉아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휘두르는 망치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거울 속의 형상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져 나갔다. 이주는 멈춰 섰다. 저 등은 그가 기억하는 가장 고독하고도 비겁한 뒷모습이었다. 어린 시절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말없이 벽만 바라보던 그 굽은 어깨. 그것이 당신의 속죄였습니까? 이준의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낮게 깔렸다. 아버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망치질은 더욱 정교해졌고 바위 표면에는 이준의 팔목에 새겨진 것과 같은 기괴한 문양들이 피어났다. 아니, 이것은 거래였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목소리는 낯이 아주 먼 지하 안반층에서 울려나오는 진동처럼 무겁고 건조했다. 이 집은 기억을 먹고 산다. 한 가문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부터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까지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야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씩 기벽에 새겨 넣었다. 하지만 이준아, 탐욕은 내가 아니라 이데어 본성이다. 그것은 결코 배부름을 모르는 짐승이지.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반쯤 무너져 내려 있었고 그 빈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가 박혀 준을 응시하고 있었다. 벽지 아래 적혀 있던 그 이름들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은 죽어서도 이 집의 부속품이 되어 다음의 생자를 감시하는 파수꾼이 된 것이다. 이주는 비릿한 역겨움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팔에 새겨진 붉은 낙인이 아버지가 새기고 있는 바위에 문양과 공명하면 맥동하기 시작했다. 이 집이 원하는 것은 이준의 육체가 아니었다. 그가 가진 기억, 그가 쌓아본 삶의 궤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시간이었다. 13번지는 인간의 생애를 앞잡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어둠의 연료로 삼는 거대한 아궁이었다. 내가 올 것을 알고 계셨군요. 이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슬픈 듯 혹은 기쁜 듯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저주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장 정직한 유산이니까. 내가 멈춘 곳에서 네가 시작하는 것이 이 집의 섭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기억을 야바에 바쳐라. 그러면 너는 이곳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다. 문 밖에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이곳만은 너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악라의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비참한 구걸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아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비로소 안식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이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안색,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어느새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가는 자신의 그림자. 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낡은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일하게 남긴 유품이자 이 집으로 그를 인도한 이정표였다. 이주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말한 거래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재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나는 당신의 왕국을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이주는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다. 작은 불씨가 안개 속에서 일대롭게 흔들렸다. 기억을 바치는 대신 나는 이 모든 기억과 함께 타버리는 쪽을 택하겠어. 당신이 새긴 그 비겁한 문장들과 함께. 그가 라이터를 바닥에 썩은 낙엽 더미 위로 떨어뜨린 순간 안개는 가연성 가스처럼 폭발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고래 바다를 덮쳤고 아버지가 새기던 바위는 뜨거운 열기에 균열을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의 눈동자들이 타오르며 끔찍한 울부짖음을 내뱉었다.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허무하게 쓰러져가며 이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원망인지 아니면 비로소 찾은 해방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이준은 타오르는 불길의 중심에서 눈을 감았다. 폐부 깊숙이 뜨거운 연기가 밀려들어왔고 전신을 결박하던 붉은 글자들이
불길에 녹아내리는 감각이 전해졌다. 열기가 의식을 집어삼키기 직전 그는 보았다. 지옥 같은 불길 너머 13번지의 현관문이 서서히 열리며 그곳으로 스며드는 새벽녘의 푸른 빛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심연으로의 초대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주는 주저없이 그 빛을 향해 몸을 던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무너진 폐허의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13번지라 불리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검게 글린 주춧돌과 타다 남은 벽지 조각들만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안개는 거쳤고 그 아래 낮은 지붕들 너머로 시린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은 그름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팔목의 나귀는 사라져 있었다. 아니, 사라진 줄 알았다. 그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돌아선 순간 길가에 고인 빗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그의 왼쪽 눈동자 속 깊은 동공 안에서 작고 붉은 여고각형의 문양이 은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이제 이준의 육신이라는 새로운 둥지를 틀고 숨을 죽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린 채 허망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48시간의 공포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의 호흡이 되었다. 이주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객정을 채웠다. 13번째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인님. 이준이 등 뒤로 방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낡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그를 집어삼키듯 따라오기 시작했다. 새벽의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타버린 잿더미 위로 흩날리는 눈발은 마치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우아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이준의 어떠 위로 내려앉았다. 폐허가 된 13번지의 잔해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알이 빠진 노수의 사체처럼 무력하게 엎드려 있었고 그 위로 흐르는 연기는 이준이 방금 치러낼 의식의 마지막 숨결처럼 희박했다. 이준은 발을 뗐다. 장화 끝에 밟히는 숯 조각들이 바스라지면 내는 소리는 기하게도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가지 마라. 주인님. 혹은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환청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다 이내 벼부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화끈거리던 통증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매끄러운 피부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낙인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와 완전히 결합해 버렸음을. 피부 아래 흐르는 피가 이제는 잉크가 되어 그의 내면에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교합의 골목길로 들어서자 서서히 껴가는 말의 일상이 그를 맞이했다. 새벽 배달부의 오토바리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는 소음, 어느 집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피어오르는 굴뚝의 연기들. 그 모든 평범함이 이준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 그가 속해 있던 세계는 이제 거울 너머의 풍경처럼 아득했다. 그는 편의점 유리창 앞에 멈춰 섰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쏟아지는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름이 묻은 코트,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근 이주는 천천히 자신의 왼쪽 눈을 응시했다. 빗물에 비쳤던 그 붉은 문양은 이제 동공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작은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집의 의지였고 아버지의 유언이었으며 도망칠 수 없는 그의 본질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진동은 그의 심장박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듬으로 손바닥을 간지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화면을 켰다. 아까와는 다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길 건너편을 보았다. 안개 낀 가로등 아래 낡은 가방을 든 한 여자가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서여 있었다. 이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어떤 슬픔을 품고 있는지,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어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것은 투시가 아니라 집의 감각이었다. 13번지의 중인이 된 자에게 허락된 타인의 불행을 감지하는 예민한 촉수. 그는 깨달았다. 13번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벽돌과 지붕은 무너졌을지언정 그 집의 본질은 이제 이준이라는 육신을 거처로 삼아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가 걷는 곳이 복도가 되고 그가 머무는 곳이 거실이 되며 그게 침묵이 곧 닫힌 문이 된다. 13번째 방은 그의 심장 그 자체였다. 저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길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근처에 13번지라는 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도를 봐도 도저히 못 찾겠어서. 이주는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낯선 희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그녀를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이 찾는 안식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준의 입술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거울 속에서 지었던 그 비극적이면서도 황홀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의 심장 속에서 13번째 방의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하는 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잘 오셨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낮고 부드럽게 깔렸다. 그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집을 거쳐 간 망자들의 합창 같기도 했다. 13번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죠.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방금 내려왔던 언덕길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자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다. 이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그녀의 발치에 닿았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저택의 지붕처럼 혹은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처럼 뒤틀린 채 길바닥을 훑고 있었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이주는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맥동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그것은 타인의 기억을 집어삼키고 자라날 새로운 어둠의 태동이었다.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고독하지도 않았다. 수천 명의 이름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노래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의 눈동자 너머에서 만족스러운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집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는 집 그 자체였으며 동시에 그 집을 지복으로 만드는 신이었다. 48시간의 사투 끝에 얻은 것은 죄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갈증의 시작이었다.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 이주는 잠시 멈춰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빛은 강렬했지만 그의 눈 속에 깃든 붉은 문양을 지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빛을 먹고 문양은 더욱 선명하게 박동했다. 그는 뒤따라오는 여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문을 열까요? 그의 물음에 여자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주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리는 신용을 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던 폐허 위로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건축물의 형상이 신기루처럼 일렁였다. 13번지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더 정교하고 더 은밀하며 더 치명적인 모습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이주는 여자를 앞세워 보이지 않는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시린 겨울 바람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고 교합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 이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다. 13번째 방의 문은 이제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 거래는 계속되어야 하기에 이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조각을 어둠의 제단에 바치며 그는 비로소 안전한 안식을 느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이 당신의 마지막 집입니다. 눈발은 허공에서 부서지는 잔해처럼 흩날렸다. 이준의 시야 끝에 걸린 교합의 풍경은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으로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의 왼쪽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박동하는 붉은 문양만은 선명한 생명력을 내뿜으면 주변의 온기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혜원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괴로웠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묻어나는 절망의 무게를 이준은 자신의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진동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기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위장 안으로 흘러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잘 익은 재물의 맥박이었다. 이준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자신의 폐부를 채우는 공기의 질감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산소는 희박해졌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오래된 목재가 썩어가는 냄새와 누군가의 마른 눈물이 증발하며 남기 비릿한 금속성 악취였다. 육신은 길 위를 걷고 있었으나 그의 의식은 이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유영하고 있었다. 그의 갈비뼈는 석가래가 되었고 혈관은 벽면을 타고 흐르는 낡은 배관이 되었으며 심장은 지하실 깊은 곳에서 웅거리는 보릴라의 괴성으로 변모했다. 13번지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이준이라는 가느다란 욕심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잠시 몸을 웅크린 것뿐이었다. 저기 정말 그곳에 가면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강혜원의 목소리가 안개 낀 새벽 공기를 찢고 들려왔다. 이준은 멈춰 서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습기와 그녀가 쥐고 있는 낡은 가방 안에 빛바랜 사진들을 보지 않고도 읽어낼 수 있었다. 집의 감각은 이제 그의 신경계와 난전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상실의 크기를 쟀다. 그것은 13번째 방을 채우기에 충분히 깊고 어두웠다. 찾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곳에서 그것과 하나가 될 겁니다. 이준의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13번지의 벽지 뒤에 숨어 흐느끼던 망자들의 속삭임이 격해 쌓여 만들어진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환흥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문이 서서히 열리는 진동을 느꼈다. 끼익 하는 금소금이 두개골 안쪽을 긁으며 울려 퍼졌고 그 소음은 기이한 쾌락이 되어 그의 전신을 애무했다. 언덕 정상 잿더미만 남았던 13번지의 태에 다다랐을 때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타버린 나무 기둥들은 마치 지구에서 뻗어나온 손가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 위로 쌓인 눈은 희어 수위처럼 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준의 눈에 비친 풍경은 달랐다. 붉게 타오르는 그의 왼쪽 눈은 허공에 부유하는 검은 연기들이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을 그리며 다시금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건축, 오직 부정한 피를 이어받은 주인과 초대받은 희생자만이 볼 수 있는 환영의 성체가 그곳에 푹 솟아 있었다. 이준은 허공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바닥 끝에 차가운 노트 문고리의 감촉이 느껴졌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그 의지가 빚어낸 확고한 실체였다. 그는 문고리를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공간이 비틀리며
비릿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곳이 당신이 그토록 헤매며 찾아오는 종착지입니다. 강혜원은 잠시 주춤거렸다. 그녀의 본능은 거대한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그 어둠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그녀의 영혼을 잠식한 슬픔은 공포보다 비대했다. 그녀는 홀린 듯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이준의 그림자를 밟는 순간 이준은 자신의 피부 아래에서 수천 개의 바늘이 돋아나는 듯한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기억이, 그녀의 고통이, 그녀의 생애가 이준이라는 거푸집 속으로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이준은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복도가 되었고 천장이 되었으며 그녀를 가두는 내면의 벽이 되었다. 강혜원이 13번째 방의 한가운데 섰을 때 이준은 비로소 안전한 안식을 얻었다. 아버지가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과 그 고독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삶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필연적인 갈증을 그는 이제 온전히 이해했다. 문을 닫아주세요. 여자의 가느다란 속삭임이 방 안을 울렸다. 이준은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그녀의 등 뒤에 놓인 세상과의 마지막 통로를 밀어 닫았다. 쾅 하는 묵직한 소음과 함께 그와 새벽 공기는 차단되었다.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래와 서서히 풍화되어갈 영혼의 비명뿐이었다. 이준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사라진 줄 알았던 낙인이 다시금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피부에 새겨진 문양이 아니라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전멸하는 질의 눈동자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다른 손님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멀리, 아주 멀리서 누군가 절망의 겨와 13번지의 이름을 소리 죽여 부르는 진동이 그의 신경계를 타고 전해졌다. 이준의 그의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포식자의 잔인함보다는 영원한 감옥에 갇힌 간수가 동료를 맞이할 때 짓는 서글픈 환대에 가까웠다. 13번지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숨을 쉬는 한, 그가 고통받는 한, 이 집은 더욱 견고하고 화려하게 타인의 불행을 먹고 자라날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이준이 서 있는 방 안에는 영원한 자정이 머물러 있었다. 그는 어둠의 한가운데 침잠하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이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잦아든 자리에는 우직 눈이 대지를 누르는 고요한 소리만이 남았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그 평범함의 이면에서 이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은 이제 막 첫 번째 만찬을 시작하고 있었다. 48시간의 지옥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의미를 잃은 영원한 식사가 시작되었다.